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 교구 사당동 성당에서 협력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특히 천주교 신자들이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횟수로 따지면 지난해니까 24년 12월 초부터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어떤 큰 충격을 준 어떤 사회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또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민주는 무엇일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상당 수준 이룩한 사회다, 혹은 덧붙여서 산업화를 상당 수준 끌어올린 사회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말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 민주화 혹은 산업화, 이것이요. 대표적으로 민주화는 정치 영역에서 많이 말하는 그 과정이고, 산업화는 경제 영역에서 많이 말하는 과정이잖아요. 오늘 지난해 말에 그 12월부터 민주화를 어떤 치명적인 커다란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을 정식으로는 12.3 계엄 선포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내란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정리가 됐다고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신앙,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교리에서 민주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는 종교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이 모든 용어들은 사회생활의 그 차원들이잖아요. 한 사회 안에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한 사회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무형의 재화로 이어지고, 또 한 사회는 문화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한 사회는 다양한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종교적 그 가치 또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도 한 사회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정교 분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분리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는 딱 두 가지의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또 공통점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는 사회의 공동선과 그 성원들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활동입니다. 경제 역시 사회와 그 성원들의 유무형의 재화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문화는 한 사회 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종교는 마찬가지로 종교의 본래 뜻은 라틴 말도 있고 히람 말도 있고 또 우리 한자어도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로는 하늘에게 바치는 제사의 형상을 띤 한자잖아요. 마루종자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또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또 하늘에게 가닿는, 그게 마루종자고요. 그리고 또 서구 언어로 릴리전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건 이제 다시 RE가 있고요.
레기오라는 그 라틴 말 또는 레기온이라는 그 히란 말이겠죠. 그 말은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어 또는 서구 언어의 어원은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또는 하늘의 뜻,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말에는 천지신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뜻이 또 땅에서도 실현되고 또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뜻에 간합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당연히 사람과 세상이 그 목적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하늘과 이어주는 것, 사람의 삶을 인격적이든 개인적이든. 근데 그 사람은 또 집단, 사회를 구성하고 살잖아요. 또 사람은 또 각 분야별로 그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사물이라고 흔히 말하죠. 일사자. 그러니까 뭐 일이라고 따지면은 뭐 정치 활동, 경제 활동, 문화 생활 이렇게 될 것이고, 물자에는 이제 과학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늘과 결합시키는 거죠. 하늘의 뜻에 맞게 또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 역시 사람과 세상을 하늘과 이어주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현실 속에서의 목적은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종교든 사람과 사회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걸 뭐 통상적으로 뭐 본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정치의 본령 얘기를 하면은 뭐 국가 권력을 갖고 활용해서 국민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리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 그것이 본령이죠. 당연히 경제는 경세재민해서 세상에 있는 유무형의 재화, 그것이 이미 있는 재화였던 자연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개발했든 아니면 창조했든 그 세상에 출현한 또는 있는 유무형의 재화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여 사람들의 삶을 품위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집단 내지는 공동체의 어떤 평화로운 삶의 유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데 경제의 본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로는 경세재민이니까 세상에 있는 유무형의 재화를 잘 엮어서 재민, 민을 사람을 구제한다, 구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한자어로는. 뭐 서구 언어로는 당연히 그 에코노미, 이코라는 게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 원래는. 그리고 노음이라는 건 뭐 질서, 규칙, 뭐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경제, 가정 살림살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이란 단위를 이제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뭐 지역 경제, 국가 경제 또는 세계 경제.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단위를 크게 넓혀도 기본적인 본령은 유무형의 재화로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말하자면 개선하거나 풍요롭게 하거나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을 그 역할 또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것은 뭐 변함없는 것이죠. 뭐 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습득한 또는 개발하는 사고 방식 또는 생활 양식, 행동 양식 이런 것들로 말하자면 표현이 되면서 그것이 또 나은 소산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음악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미술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또 그것을 갖다 나누다 뭐 대중문화다 있다고 하고 뭐 또는 정치 문화도 있고 경제 문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화의 어떤 이런 사고 방식, 행동 양식도 어디까지나 사람과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본령을 갖는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늘과 결합시키는 거,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을 종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또는 종교든 사람과 사회를 위한 수단의 역할 또는 도구적 역할을 갖는다.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기본 교리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바로 이 정치 분야에서 이 민주화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한 사달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달리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이 교회 관점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민주라는 말에 대조됐던 용어가 뭐였겠습니까? 군주였겠죠. 군이, 임금이 주인이라는 시대가 있었고, 아주 굉장히 오래된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이른바 근대와 모던 시대, 근대 시대로 넘어가면서 뭐 유럽입니다만은 중심으로 시민혁명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 군주에서 민주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민주에 대해서 지금 아마 230여 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주제를 채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라 이름에도 민주가 들어가고 나라 이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가장 골격이 되는 국가를 구성하는 골격이 되는 헌법과 같은 곳에는 대부분 민주라는 말을 맨 앞에 말하자면 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뭐 민주공화정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그러니까 민주하고 대조된 용어는 군주였습니다. 이건 형식상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점에서는 뭐 군주라는 말 대신에 민주의 탈을 쓴 포장을 한 것에 또 뭐 독재라는 것도 있고 과두라는 것도 있거든요. 독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일인 하여튼 극소수가 지배하는 어떤 체제 아니겠습니까? 과두라는 것은 어떤 여러 엘리트 집단들이 분야별로 있을 텐데 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종교든 그 엘리트 집단들이 서로 말하자면 그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 권력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기회를 독점하는데 이 독점하는 집단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걸 그걸 과두정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민주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의 민주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현재 지난 1987년에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말을 해왔고 또 바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혹시 우리가 인식하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민주는 혹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는 것에도 어떤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영어 또는 독일어권의 서양어권의 그 단어들은 민주주의라는 주의가 들어가지 않고 people, 민이 룰, 다스리는 걸 말하는 다수가 다스리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다수가 다스리는 체제. 근데 다수가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의 누군가를 대표를 뽑아서 그 다수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것을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국가 공동 정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한다 해서 이제 대의 민주제를 많이 채택하죠. 대의 민주제, 우리도 대의 민주제의 형식과 우리는 둘을 뽑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행정부의 수반을 한 명 다시 뽑고 또 하나는 입법부의 성원들을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물론 이제 지자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번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뽑은 이른바 그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자어로 그 대통령과 이 민주제의 출현의 어떤 구체적인 출현의 시대 또는 그 문화적 배경을 갖는 것이 서구잖아요. 서구에서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인데 또 용어상에서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번역해서 쓰지만 뭐 미국식 영어로 보면 이제 프레지던트라는 말은 프리자이드라는 말하자면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토론, 협의를 잘 이렇게 수렴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회의의 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무엇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잖아요. 그 미니스트리는 국민에게 공동체 봉사하는 복무하는 행정부서들이잖아요. 행정부서들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행정부서들의 이걸 다 조율하고 조정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복무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 프라임 미니스터라든지 또는 프레지던트라는 이 프레지던시라든지 이런 그 용어에는 대통령이라는 그 클 때자라는 말이라든가 통치 또는 통할할 때 그 물론 통할이라는 관점에서는 되겠죠. 그런 뉘앙스가 없는데 왜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쓸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가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저분이 대통령이면 나는 필연적으로 소시민이에요. 작아지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될 것만 같은 움츠러듦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일은 우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다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그 국회의원이 입법부겠죠. 그 입법의 권력과 행정의 권력의 충돌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주를 얘기할 때 권력 분립의 원칙을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과 권력들을 서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권까지도 얘기를 하죠. 입법, 사법, 행정에 더하여 이른바 언론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소극적으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견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국민을 향한 복무, 공동체를 향한 복무입니다. 봉사가 아니고 복무예요. 우리말 봉사에서는 어느덧 우리는 굉장히 한자어로는 굉장히 이게 무거운 말인데 봉사가.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봉사라는 말 쓰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봉사했으면 참 잘했다. 봉사하지 않은 거 가지고 뭐라 할 필요는 없다. 뭐 그 사람이 싫은 걸 뭐 어떡하란 말이냐. 나한테 해만 주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 봉사라는 이 용어가 일상에서 그렇게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봉사를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군 복무를 했거든요. 군 복무. 거기는 복자가 있고 무자가 한자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의무적 개념입니다. 책무입니다. 안 하면은 제가 군복무를 면탈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복무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서비스란 말이에요. 밀리터리 서비스요. 근데 우리는 그 지난해 벌어진 어떤 일을 보면은 아주 엄중한 그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 거꾸로 자기네들의 그 어떤 욕망이라든가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복무라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비스라고 자꾸 해서 봉사, 국민에게 봉사한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봉사하면 잘한 사람이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원해서 자기 영달을 살았다는데 뭐 어쩌겠어.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뭐 이런 말들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군복무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때 처벌을 받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삼권 분립이라고 흔히 말해지는 것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국민과 국가 공동체, 정치 공동체에게 복무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무슨 처음부터 생긴 원칙이 아니고 역사의 경험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군주제 있을 때
당연히 입법도 있었고 사법도 있었고 행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 군주의 뜻에 맞게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총동원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얘기할 때 그 왕정시대 때 말할 때 아주 훌륭한 왕을 칭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왕은 그 나라의 법을 잘 만들었고 그것을 잘 집행했고 그것을 또 그 공과에 따라서 또는 잘 그것을 말하자면 어떤 것들은 처벌하고 엄중하게 어떤 것들은 그것을 격려하고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잘 통치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는 이제 왕정이니까 백성을 위해서. 물론 그때는 그 신분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백성 다가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때도 훌륭한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잘 말하자면 통할해서 관리해서 태평성대를 가져오는데 말하자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또 뭐였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폭군이에요. 그럼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임의로 막 휘둘러요. 그러면 흔히 뭐라 그럽니까?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왕정이 무너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삼권 분립을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이게 근대로 들어오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왕이 선정을 베풀어서 세상을 태평성대로 만들었을 때 가져오는 선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 근데 이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의 이 권력을 임의로 막 행사해서 발생시킨 폐해가 있겠죠. 고통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이제 고통의 무게와 이 선익의 무게를 비교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교리 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예방의 원리라는 겁니다. 가져올 선익과 초래할 그 악의 무게를 미리 짐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그럴 때 가져올 선익보다 또는 초래할 그 악이 너무나 심대해서 그 악을 회복하는데 이른바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도 하겠죠. 그것이 너무 크다. 그럴 경우는 일단 멈춰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방학. 왜냐하면 가져올 그 폐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을 복구할 수가 없다. 그 지경까지 간다면은 굳이 가져올 선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전쟁과 같은 겁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또 AI까지 그 기술까지 장착이 되고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진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했을 때 그 전쟁이 초래할 폐해는 회복 불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 불능의 그 파괴 때문에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예방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의 군사력은 방위를 전제로 하는 거겠죠. 어쨌든 앞에서 말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이 권력을 나누어 놓고 쪼개놓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방의 원리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역사의 경험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근대가 지나오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주제라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그 민주제도의 채택의 그 골격의 핵심으로 이 한 가지 목적, 국민과 공동체를 위하여 복무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으나 다양한 여러 권력 기구들을 나눠 놓은 겁니다. 모아놔 가지고 딴짓을 해 가지고 국가 전체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의 원리에 따라서 그걸 권력을 나눠 놓은 것이고 그걸 우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도 말하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민주제의 핵심에서는 당연히 이게 정치 공동체니까 국가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집단,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갈등을 내버려 두면 갈등이 심하게 되면 충돌하고 충돌의 가장 나쁜 방법이 물리적 충돌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은 폭력을 주고받고 때리는 것 같은 경우요. 심지어는 서로 목숨을 빼앗고 앗아가는 일도 발생하잖아요. 이것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동체 자체가 붕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른바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그 국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도구로서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고대에도 있었죠. 우리도 국사 시간에 8조 근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왕정 때도 경국대전과 같은 곳에 또 법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사람들이 둘 이상 모여 있을 때는 어떤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차이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절하는 건 두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합의에 의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기 시작한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린 육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는 뭐냐면 선익을 사람들에게 도모하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아주 소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법치라 그래요. 룰 오브 로라고 하죠. 법에 의한 지배. 이것은 모든 나라가 명분상으로라도 내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독재 국가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들여다보면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들, 이해관계들,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말라. 그러니까 폭력이 지배하지 않는 대조적인 사회로서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권력 분립과 법치를 민주제를 우리 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 내용상으로는 민주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시민이 정치적 결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주죠. 그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참정권이라 그래요. 물론 그 참정권이 국민투표 같은 몇몇 내용으로 인식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에게 다 알아서 하도록 맡긴 것 같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내용 때문에 실질적 민주제가 굉장히 쇠약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선출한 그 사람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둡니다. 우리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선출한 뭐 통치자면 통치자, 또 뭐 표현상으로 뭐 지배자면 지배자, 우리가 선출한 사람을 여러 가지 다른 평화적인 방식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항상 보장돼 있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열망을 공동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민주제를 긍정적으로 훌륭하게 평가합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는 민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민주제가 얼마나 허약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 체제는 확실히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첫째, 피지배자들, 시민에게는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통제할 가능성. 그 통제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미 선출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주민 소환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탄핵도 있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제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어렵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선출된 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민주제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제는 법치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법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다양한 사회 성원들이 있고 다양한 성원들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그 장치로서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합의적으로 만드는데, 법을 기계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는 사회를 어떻게, 공동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수단으로서의 역량을 갖습니다. 어디까지나 수단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해 또 올해까지 보고 있는 것은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인간의 존엄함과 인권과 공동선을 위해서 법이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 그 도구적 목적을 잃고, 그 도구적 성격이죠.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인데 오히려 법이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우리 기술자라 그러잖아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나쁜 쪽으로 말하자면 나쁘게 사용하는 현상을 지난해 말부터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민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앞에서 말한 국민 주권, 민주니까 말이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나를 대표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민주제는 법치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법은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위한 수단, 도구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민주화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는 우리 교회 가르침을 비춰놓고 성찰할 때는 민주화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삶을 개인으로서든 공동체로서든 온전하게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건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또는 다양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정치적 조건이든 경제적 조건이든 또 문화적인 조건이든 간에 어떤 조건들은 민주화를 재촉할 것이고 어떤 조건들은 민주화를 가로막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와 우리 사회교리에서 말하는 민주화를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1987년에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앞에서 말한 그 주권을 행사하고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참정권을 획득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겉으로 표현되는 양식으로서의 민주화고, 그러면
우리가 포장은 그럴듯한데 골격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실제 내용물은 뭐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참된 민주화는 일련의 규범들을 형식적으로 준수한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절차적인 어떤 규칙을 잘 지킨 것, 그것의 결과가 민주주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 존중, 정치 생활의 목적이며 통치 기준의 기준인 공동선에 대한 투신과 같이 민주주의 발전에 영감을 주는 가치들을 확신 있게 확실하게 수용한 열매다. 말하자면 어떤 제도로서 규칙으로서 규범으로서 민주제도 말할 수 있지만 참된 민주는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의 발현인 인권의 존중, 이것은 인격적인 차원이고 개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앞에 당연히 모든 인간이니까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 모든 사람의 인권 존중, 더 나아가서 정치 활동의 궁극 목적인 공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선을 모두의 이익, 모두의 선익,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는 건데 이런 공동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의 존중, 그리고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헌신, 투신, 이것들의 어떤 결합으로 숙성이 되어서 어떤 결실로서의 민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법률적이고 그래서 참정권을 보장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되면 4년이든 5년에 한 번든지 그 권력을 교체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럼 과연 우리의 민주제라는 옷을 입은 우리 사회는 인간은 존엄한가? 우리 사회 성원들 가운데 혹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은 존엄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힘이 없는, 여기서 힘이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쓸 수 있겠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문화적으로 아주 소외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품위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는 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에 민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민주니까 그 민 가운데서 다시 예전에는 신분 계급으로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만 지금은 어쩌면 민이라고 해놓고 그 민 안에 이른바 사회적인 또 다른 기준들, 정치로 말하면 권력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않았냐, 또는 경제로 말하면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은가, 또 문화로 말하면 주류 문화인가 소외되어 있는가, 또는 종교적으로도 다수의 종교인들의 어떤 주류 종교인가 소수의 종교인가, 이런 그 후천적인 어떤 임의로 만든 또 다른 기준으로 민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말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또 인권을 주장할 만큼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 전체의 어떤 노력으로 가져온 그 결실,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인 결실에서 아무것도 분배받지 못하는 이런 처지로 내버린 게 아니냐. 형식으로는 민주인데 내용상으로는 거기서 민은 모든 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또 다른, 차라리 과거에는 아예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 계급이 나눠졌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는 사람 취급을 못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있죠. 너의 삶은 너의 책임일 뿐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출세하지 못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내가 어찌어찌해서 가난하고
또 내가 다른 어떤 문화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럼 내가 그냥 약한 존재를 그냥 다수로부터 내가 내몰려 버리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나는 변두리로 내몰리거나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숙명론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그런 처지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그건 너의 탓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 말이죠. 그럼 오늘날에 그러면 모든 인간의 존엄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가? 아니다. 모든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럴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람이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 그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유에 관한 권리들은 참정권은 다 보장받지 않습니까? 근데 평등의 영역에서의 권리들은요. 그게 평등권의 영역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게 세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분야에서 평등권, 사회적인 분야에서 평등권, 문화적인 분야에서 평등권. 우리가 자유권은 주로 정치권에서 말을 말하죠. 시민권 내지 정치권에서. 그럼 평등권도 분명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이 평등의 영역, 경제나 사회나 문화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권리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권 의식은 상당히 왜곡된 거죠. 정치 영역에서의 자유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서 선거 처리될 때 자유권,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을 바치는데 그러나 평등의 영역에 관한 권리들, 인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심한가, 얼마나 차가운가 이렇게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우리의 인권의식은 상당히 비틀어져 있는 거죠. 특정 인권, 자유권에는 과몰입하고 평등권이라든가 연대권의 영역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권의 존중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는가? 형식으로는 민주주의인데 더 나아가서 공동선이라는 것은 개별 인간이나 또는 성원이죠. 그다음에 그 집단의 자아 실현의 조건들이에요. 내가 나다우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고상한 종교적 영성적 차원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생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근데 생명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종교적인 어떤 조건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생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장 확인하기에 직접적인 요소들은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을 말할 때 우리는 의식주를 옛날에는 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품이 있는 삶을 살려면 내 몸이 의식주가 조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오늘날 의식주를 내가 만족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옛날에 신분 계급 사회일 때는 그냥 돈을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땅을 물려받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날의 모든 이제 자유민이 됐어요. 자유의 다. 그러니까 물려받지 않는 것 물론 있지만 어쨌든 그의 책임의 영역에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을 획득하려는 방식이 경제활동이잖아요. 근데 경제활동의 방식은 네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던가 아니면 내가 돈을 어디다 맡겼는데 거기서 이자가 막 생긴다든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내가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는 데서 또 두 가지가 나누는 거죠. 사적 영역에서 노동할 때는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사장님이나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든가 근데 이 회사가 성격이 공적일 수 있잖아요. 공무원 내지는 공기업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또한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자영이죠. 내가 알아서 노동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생필 조건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공동선이 실현되려면 오늘날에는 그런 경제적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충족되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가 되고 다시 민주화랑 해서 산업화가 되면서 눈에 도드라진 현상이 하나가 뭐겠습니까? 자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사회가 그 성원들의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대해서
많이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선이 굉장히 취약하다. 사회적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화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민주화 때문에 우리는 뭐 선진국이 됐다라고 또 자화자찬하고 외부적인 평가를 받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제도적인 차원의 민주화 역시 지난해 말에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진 집단, 사람들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의 위험을 받을 뻔한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 쿠데타라고도 말하고, 또는 뭐 그분들은 비상계엄이라고 말하고, 합법적인, 정당한.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게 쿠데타든 비상계엄이든 말하는 바는 절차적 혹은 형식적 규범적 민주화가 굉장히 취약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요. 민주화가 성숙한 온전한 민주화가 됐으면 쿠데타를 할 이유도 없고 비상계엄을 할 이유도 없는, 비상사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내용상으로는 더 심각한 또는 더 중요한 내용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민주주의, 민주제는 그냥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인권의 존중, 그리고 공동선의 실현의 투신, 헌신이 이루어진 결실이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다는 말은 다른 뜻은 인간의 존엄함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고, 민주화가 됐다는 말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존중된다는 뜻이고, 민주화가 됐다는 말은 공동선이 그만큼 더 높이 실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난 87년 이후부터 우리에게 민주화를 얘기하는 그 맥락 안에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관한 이야기, 공동선에 관한 그 헌신, 공동선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들 사이에서 이야기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간 존엄을 위해서, 인권의 존중을 위해서,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투신했는가를 다시 물어야 되겠다. 형식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 민주화를 얘기할 때, 정치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든 종교든 사람,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선입니다. 정치든 종교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과 그리고 공동선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도구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서로 도와서 인간 존엄과 인권의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테오복음의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이런 거거든요.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을 우리는 참된 인간화라고 그럽니다. 휴머나이제이션이고요. 세상에서 철학하는 사람들, 인문사회과학 하는 사람들도 이 인간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앞에다가 그리스도교적 혹은 참된 인간화라는 말을 쓰죠. 두 번째로 공동선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참된 사회화라 그럽니다. 소셜라이제이션이라 그러고, 또 이 사회학이라든가 과학하는 학문하는 분들도 사회가 얼마나 잘 구성될 것인가, 관계가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질까, 그걸 사회화라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좋은 사회화겠죠. 대립이라든가 폭력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름이 관계를 맺을 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잘 나갈 수 있는가, 그거를 참된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인간화와 사회화를 두고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복음화는 교회의 사명이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양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